대한민국이 굉장한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로봇을 보면서 나중에 로봇하고도 결혼하지 않을까? 강아지를 키울 바에는 똥도 오줌도 안 싸는 로봇이 좋지 않을까? 굉장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분들을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로봇과 미래사회, 지자체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이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로봇공학과 교수로 있는 박태준입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전진우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상길 관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인공지능형 로봇. 정말 이 발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로봇의 좀 발전을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 예, 전통적으로 로봇은 이제 사람의 몸에 해당되는 기계라고 생각했는데 AI와 결합이 되면서 파급 효과도 아주 크고 발전 속도도 매우 빠른 상황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와서 이제 AI 부분을 보면 난제도 있지만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자율주행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분들은 안 된다라고 하고. 근데 요새 테슬라 돌아가는 거 보면 뭐 올해라도 당장 나올 듯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불과 1, 2년 사이에 이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또 AI 로봇, 인공지능형 로봇 또는 AI 로봇은 AI 부분만 보면은 10년 안에 특정한 목적에서는 인간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실수도 하고 하는데 AI는 한번 학습한 부분은 또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래서 10년 안에 지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는 편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또는 이제 우리 사람의 몸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는 기계의 영역이나 전자공학의 영역, 재료공학의 영역이 될 텐데 그쪽은 좀 시간이 좀 걸릴 듯도 하고요. 요즘 소프트 로봇이나 이렇게 연구가 되고는 있지만 거긴 좀 시간이 걸릴 듯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진흥공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 이제 로봇을 투입을 하고 실증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 로봇이 잘 쓰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개념 검증, 요새 POC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 개념 검증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예측했던 혹은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예측했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하루하루 나오는 발표되는 로봇들이 각 글로벌 기업들이 발표하는 게 보면 이제 하루 걸러서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20년 걸릴게 10년 안으로 당겨져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예측을 한다면 그런 기업들의 동향들을 살펴봤을 때 아마 이제 생산하는 공장에서 제일 먼저 지금도 이제 로봇 파일 형태로만 사용을 했지만 이제 사람이 했던 그 영역도 조립을 한다든지 손을 많이 쓰인다든지 하는 이런 영역들은 아마 10년 안에는 분명히 공장 안에서 일하는 로봇들, 상용화된 제품들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반면 우리 이제 일상생활의 가정의 영역들도 보면 아마 공장에서 쓰였던 그런 어떤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들이 파급돼서 스피노프돼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어떤 형태로 될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우리 일상생활에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워크봇이라고 한국로봇진흥원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뇌병변 장애인들이 걷지 못하는 뇌병변 장애인들이 로봇의 힘을 이용해서 걷는 체험을 하고 또 재활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휴먼 서비스라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데 최근에 독거노인들을 위한 어떤 안전장치를 위한 어떤 인공지능 기능, 또 로봇을 통한 그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 프로그램, 또 노인들에 대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로봇 강아지들을 위해서 정서적 서비스를 하는 등 로봇이 이제 우리 이 피부에 와닿는 곳에 아주 가깝게 와 있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뭐 청소에 관련돼 있는 뭐 이렇게 그 뭐 자동 뭐 그걸 뭐라 그래 청소기라 그러나? 이건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다는데. 매년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또 가격도 싸지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 로봇의 가장 큰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이제 흡입 능력이거든요. 먼지를 잘 빨아들여서 다시 사람 손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은 이제 물걸레질도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진공 청소기 기능도 같이 하는 뭐 이런 굉장히 좀 쓸만한 형태의 로봇이 계속 이제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라고 하는 가사 노동 영역에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또 이 로봇이 좀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또 뭐 그쪽으로도 좀 이렇게 연구들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나요? 그 행정 부분으로는 따로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 모 기초지자체에서는 이제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도들을 한 1, 2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행정 쪽에서는 우리 이제 공관장님도 나오셨지만 제가 볼 때는 공공 서비스 분야, 즉 복지와 관련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이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도 우리 그 복지관에 이제 그 웨어러블 로봇, 입는 로봇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이나 혹은 훈련 등을 돕는 형태의 로봇들을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개인이 하기에는 아직은 좀 금액도 비싸고 좀 약간 특수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부나 공공행정기관 쪽에서 오히려 복지 차원에서 그런 지원들을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들,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좀 더 나가서는 지금 이제 모든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 다 그 스마트 시티라는 걸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온라인상에서 뭔가 이제 편리하게 뭔가 이제 뭐 등본을 떼고 이런 어떤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돕는 형태로 가면 이 하드웨어적인 기능들이 필요하거든요. 형체를 가진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역산에서 보면 스마트 시티를 앞으로 구현을 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 편리한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는 이 로봇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분명히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아직은 이제 쓸만한 로봇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예산도 확보하고 혹은 다양한 서비스 편의를 만들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공무원이 고민을 하면 사실 이게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이 로봇을 활용해서 혜택이 참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편리하게. 저희 사례를 좀 얘기하면 네. 그 한양대 에리카가 이제 안산시에 있거든요. 근데 그 안산 시장님이 이제 딱 당선되시고 나서 그 로봇시티 안산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선포를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당장 시청에 안내 로봇이라도 좀 도입하고 옆에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데 커피 만들어주는 로봇 이런 것부터 좀 배치해서 시민들이 로봇하고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봐라 뭐 이런 얘기를 또 꺼내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을 것이고 시장님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로봇시티 안산으로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각종 행정 서비스 말씀하셨다시피 행정 서비스를 로봇이나 AI로 대체하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고 치안이라든가 또 응급 환자가 나왔을 때 그 대처를 빨리 하게 한다든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은 지방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예를 들면 창업하는 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그런 거를 서비스하는 그런 로봇 사업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세 분께서 꼭 집어서 이런 거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도입해봐라.
제안을 한다면? 저희 진흥원 사업들을 보면은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류의 사업들이 상당히 진행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로봇이 생각만큼 이제 이 지능이 굉장히 좀 좋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편리하다 느낄 만큼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실증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요거 쓸 수 있냐, 요만한 서비스 어떠냐 그 정도의 수준을 하는 것들은 사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안내 서비스 로봇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응을 한다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악구청하고 같이 해서 그 치안 사각지대 부분에 이제 순찰 로봇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순찰 로봇은 뭐예요? 로봇이 거기서 순찰해요? 조그만 자동차 형태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로봇 기능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우범 지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런 지역들을 이제 그 이면도로의 지역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뭐 카메라로 찍고 이제 경찰서의 그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19 관제센터랑.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이미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이 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공원을 순찰하는 로봇 형태로 해서 이제 현재 기술로서 혹은 제품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다 다양하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도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만한 곳들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초지자체는 다 이제 보건소가 있잖아요. 이제 보건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모델은 이제 우리 저기 한림대병원, 그 평촌에 있는 한림대병원에 벌써 이제 로봇을 놓고 몇만 건의 어떤 로봇 서비스를 했던 그런 그 데이터를 쌓아놨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뭐 보건소에 이제 로봇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다 있다는 거죠? 예,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요. 로봇은 뭐 로봇 기업들이 있는 거고, 기초지자체에서 이제 그 예산을 마련해서 그 로봇과 로봇 시스템을 도입을 해주면 우리 로봇 기업들을 뭐 성장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시민 서비스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좀 윈윈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 관장님께서는 실제 쓰고 있으면서 요것 좀 우리 지자체에서 활용해 보세요 하는 거 있나요? 저희는 그 남양주시가 이제 그 서울 면적이 70% 정도의 크기이면서도 인구는 이제 뭐 한 74만에서 75만 정도 가는데요. 넓은 면적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분산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남양주시에 있는 공무원, 팀장이셨는데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팀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로봇진흥원하고 계속 협조하고 협의하고 복지관에 그럼 그걸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노력하는 공무원의 그런 열정적인 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로봇진흥하고 연결돼서 북부장애인 복지관에는 워크봇이라 그래서 고정형 로봇, 그리고 남부 쪽에 있는 남양주 장애인 복지관에는 웨어러블, 이렇게 입고 이렇게 보행할 수 있는 로봇 형태를 갖춘 그런 기능이 탑재되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뭐 한 대기자가 한 10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40명, 50명까지 되는 그런 상태까지 돼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한번 체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걸어봤다 이렇게 하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그런 관심과 열정이 어떻게 믹스되느냐에 따라서 지자체가 시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전개될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열정 가지시랍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 그 주민들 행정 서비스, 그 주민과 접하는 그런 행정 서비스 부분을 일단 최소한 뭐 GPT 같은 AI로라도 좀 자동화 해서 편하게 좀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뭐 또 치안이라든가 뭐 주차 도움이라든가 이런 쪽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 치안이나 지금 그런 주차 그런 거는 대부분 좀 잘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자체 중에 예를 들면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는 곳, 안산 옆에는 반월시와 산단이 있는데 그런 쪽은 우범지대, 예를 들면 밤에는 그 근처에 가기가 좀 무서울 정도 그런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뭐 강남 이런 곳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로봇
경찰 치안 그거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찰을 원래 돌아야 되는 그 코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인력 부족이 있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좀 로봇이 좀 현재의 기술로는 쉽게 갈 수 있는 그 도로나 이런 데는 로봇에게 맡겨놓고 진짜 이제 우리 순찰차를 가지고 돌아야 되는 좀 먼 데나 좀 험한 곳은 이제 그렇게 돌면 아마도 어떻게 보면 경찰관들의 어떤 업무 양도 조금 덜다거나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로봇이 더 똑똑해지면 그냥 풀어놓으면 자기가 뭐 5시간, 8시간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다 찍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 전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반드시 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치안이 좀 덜한 데는 로봇이 다니고 좀 치안이 좀 위험할 것 같다 하는 데는 이제 좀 찾아가지고 다니면 훨씬 더 효율적이 좋으네요. 예, 지금 경찰청에서도 아마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어떤 이제 이 로봇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아마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고요. 뭐 경찰청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관할 지역의 그 치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주민 서비스라든지 이런 중에 뭐 귀가 서비스 서울 같은 경우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로봇을 가지고 귀가 서비스를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봇 기술이 국가 및 지방 행정 서비스에 정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변화가 정말 있을까요? 네, 하여튼 그 공무원을 가리켜서 복지부동이라고 얘기하고 그 책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인허가를 그 결정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 퇴직 이후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책무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상당한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앞으로의 사회, 특히 그 공무원 사회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로봇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분명히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직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밀려드는 여러 가지 행정 업무에 치여서 그런 생각을 못할 뿐이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 교육한다면 훨씬 더 많은 그런 기회 창출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공관장님 얘기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먼저는 이제 뭐 이 로봇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시오, 뭐 혁신적인 방안을 내시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게 해주고 이렇게 바뀌는 곳들이 있다라고 하는 케이스에 대한 교육들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영애 발행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자기 전공이나 하고 있는 행정 업무로 보면 사실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용어도 어렵고 수학 공식이 막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보다는 저는 이제 기술에 관한 그 인문학적인 그런 교육들을 좀 자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요새 이제 테슬라 자동차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애플이 뭐 시리를 가지고 뭐 어떤 생성형 AI를 자기네 하기보다는 뭐 온 디바이스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어렵거든요, 얘기 나오면. 근데 그게 왜 나왔고 그런 배경들이 왜 됐고 왜 벌어지고 있고 왜 그런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그런 기술들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이런 배경 얘기들은 사실 이야기하듯이 되게 재밌게 해줄 수 있거든요. 하세요. 재밌네. 듣기만 해도. 기회가 된다면 이제 네. 뭐 하겠지만 하여간 이제 그런 어떤 쉬운 접근을 통해서 필요성 그리고 내가 그 아침에 조간신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그 기사들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정보들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저희 같은 전문가 부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만들어가면 되는 건데 전혀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로봇은 로봇 태권부예요, 아톰 언제 나와요 수준의 그 지식만 갖고 얘기를 하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어렵거든요. 순찰 로봇이 어디 있는지 혹은 뭐 택배를 배달해주는 그런 로봇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그런 정보들이 있고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기본 인문학적인 기술 인문학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기술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 교육들을 좀 많이 제공해 주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공무원들 어떻게 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뭐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저희 대학의 좀 고민을 생각해 보면 지금 대학 정원이 50만 명이 넘어가요.
전문대까지 하면. 근데 신생아수는 이제 20만 명 되잖아요. 바꿔 말하면 이제 절반은 문을 닫아야 돼요. 앞으로 20년 안에. 그런 상황이 되고 출산율이 0.7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로봇으로 우리 사회 주변의 모든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은 대체를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로봇화가 돼야 되고 사람과 로봇이 이제 공존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비단 그것이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만 있냐 그러면 행정 서비스 그쪽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무원 수도 뭐 20년 후에는 뭐 계속 늘어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 없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로봇으로 또는 AI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야겠죠. 예,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대학 같으면은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은 AI나 로봇이 더 잘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아마 행정 서비스 부분에도 대체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행정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나하나 이제 대체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또 전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 그 시민들, 그렇죠? 도민들이나 시민들 이렇게 이제 로봇에 더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쪽의 그 홍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자이지만 공무원들이 사실은 더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를 먼저 받아들여야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공직자가 살아남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맞고요. 이제 그 OECD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자리를 이제 고숙련 일자리, 중숙련 일자리, 저숙련 일자리 이렇게 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는 일자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 중, 소 중에서. 근데 보통은 대부분 다 뭐 숙련도가 낮은 저숙련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중숙련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하는 일반 직장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든요. 뭐 없어진다기보다는 뭐 대체가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다 같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유입되는 인구,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의 속도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우리 사회에 맞는 형태로 아마 업종,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생성되고 소멸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이 분명 바뀔 거고요. 마찬가지로 행정도 바뀌게 될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행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마 중순년 일자리 쪽이 가까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자동화를 하거나 로봇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거의 이제 반복되거나 이제 정형적인 데이터들이 만들어 쌓여질 수 있는 업무, 가령 뭐 도장을 계속 찍는다, 이거는 굉장히 정형적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궁리를 하면 로봇팔로 도장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쌓여있는 데이터가 뭐 20년, 30년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 패턴을 AI로 분석을 해서 뭐 신청만 하면 거기서 분석돼가지고 뭐 보고서가 딱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일하는 방법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디지털 기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X, 즉 일하는 방법을 바꿔라라는 게 지금 핵심 키워드거든요. 바꿔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 뭐 무슨 뭐 고도의 정보와 융합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이제 CPS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와 피지컬, 즉 이제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면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돈을 벌고 하는 세상으로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이런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도 똑같이 이제 CPS적인 것들을 충분히 적용을 하고 빨리 적용을 하고 가야 된다.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국가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CPS라고 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민원 24.
정부 24가 사실 CPS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여기 현실에 있지만 가상 안에 내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등본도 떼고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떼고 출력만 하면은 현실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CPS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서 줄어드는 인구, 그 다음에 좀 반복적으로 좀 소비되는 좀 힘든 일,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최적화해가 한다고 해야죠. 없어진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행정 쪽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일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그 도구로 이런 스마트 기술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로봇이 어떻게 좀 변화를 만들어 갈 건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일본의 사례인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일본하고 비슷하게 전개가 될 것 같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는데, 일본의 노인 돌봄에 대한 영역에서 이제 일본의 그 여성으로서는 그 커버가 안 되니까, 인도의 여성들을 일본어를 가르쳐서, 홈헬퍼 형태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의 어르신들과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의 어르신들이 사투리도 쓸 거고 그런데 일본어를 배웠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빨리 할머니 뭐 15명을 빨리 씻겨주는 게 자기의 일이고, 그래야 자기가 월급을 받고 숟가락을 받는데, 이 할머니가 목욕이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설거지감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통적인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관계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로봇이 이제 그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인데, 저는 예를 들면 소위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가진이 처음엔 잘 말귀를 못 알아듣다가 지금은 제가 제 말에 대한 부분을 걔가 알아듣고, 주인이 하는 말의 뉘앙스나 뜻은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발전이 된다면 로봇에 탑재된 AI가 주인과의 교감을 통해서 또 다시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도우미보다 훨씬 더 할머니의 말을 잘 알아듣고 할머니의 정서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윤리적인 딜레마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닥치게 될 텐데,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이 영역을 이제 가족이 다 수발하기는 이제 한계에 왔다. 그렇다면 사회와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로봇이 대체할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대체제로서의 그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인가 그때 이제 정부 사업을 할 때 뭐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AI 협동 로봇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반론이 나오는 게, 그럼 일자리 문제 어떡하냐, 일자리를 로봇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조 기업들이 지금 거의 많이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렴한 제품들은 중국산이 훨씬 싸거든요. 중국은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아주 저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부품들은 뭐 일본이나 뭐 독일에 치이고 이러니까 이제 돈을 못 벌고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청년들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존의 작업자들은 이제 늙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제 로봇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로봇이 로봇을 도입해야 국내 제조업이 살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갔어요. 불과 한 5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안이 이제 로봇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줄어가면서 이제 발생하는 생산 인구의 공백을 로봇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뭐 외국인 노동자가 답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는 이게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이게 믿고 의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게 답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 창업, 제가 이제 학교에서 창업 지원단이나 이런 쪽도 우리 청년 창업들 많이 좀 지원해주고 하다 보면 창업이 주로 이제 뭐 앱 만드는 뭐 이런 쪽,
아주 쉬운 거 있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창업만을 해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이제 예를 들면 좀 투자가 필요하고 이런 쪽은 직원도 고용하고 하려고 하면 초기에 데스밸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깔딱고기를 못 넘어가고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도 로봇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예를 들면은 조리 로봇, 뭐 배달 로봇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좀 더 나가면은 이제는 단순한 행정 업무를 보조해주는 그런 로봇들이 등장하겠죠? 그러면 좀 더 복잡한 이제 사업 모델을 가진 창업인데 1인 창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청년들은 좀 더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자기의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서로 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청년들은 그런 쪽으로 좀 창의적인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나가게 하는데 또 로봇이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답을 로봇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 삶의 질의 해결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던져놓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청년들이 이제 기존의 일을 하던 방식들에 있어서는 뭐 지루하거나 어렵거나 뭐 귀찮거나 뭐 이런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세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삶의 질이라는 문제가 그런 청년들의 그런 어떤 현재적인 MZ들의 특성들도 있지만, 고령 사회에 있어서도 삶의 질을 지켜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의미와 가치가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이 삶의 질이 그 고령자들, 노인분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 이 가사노동은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다인 가구는 똑같거든요. 뭐 빨래 양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인 것 뿐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삶의 고단함은 뭐냐면, 이제 뭐 1인 가구로 자기가 이제 나중에 독립해서 나간다고 하면 퇴근하고 돌아오면 7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살더라도 뭐 시켜 먹고 뭐 하든 자기 씻고 빨래하고 뭐 잠깐 간단한 청소하고 이러고 나면은 자리 누우면 11시예요. 그런 것 자체가 너무 고단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시간적인 영역들을 그럼 뭐가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 로봇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이제 청년들에게 제가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노인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 혹은 장애우분들도 이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빨래도 제대로 안 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먹는 거 안 되고 그럼 설거지 쌓여있고 이러면 집이 막 누추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그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복지의 영역이기도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로봇 기술이 저는 이제 그런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교수님은 이제 그 제조 생산 현장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거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국부를 지금 이 3만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놓아서는 3만 부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좀 지금 말씀하신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 서비스 개념을 가야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수입이 있는 이런 일반 가정들은 어떤 그 수입의 한도 내에서 이제 쓸만한 로봇들을 가져다 쓰겠죠. 뭐 가령 청소 로봇을 가져다 쓰듯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어려우시고 이제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아래트 최저 등급, 그 위에 최상위 등급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청소 로봇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방이 좁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조건만 맞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보급을 해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청소만이라도 좀 해방이 되신다면 이분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청년들도 일자리의 부분에 있어서 로봇이 그렇게 결합을 해서 들어간다면 좀 더 쉽게 용이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고, 뭐 좀 더 창의적으로 뭐 생각을 할 수 있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것들을 벌어준다면 이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산과 우리의 국부를 지키는 것, 그 복지, 그 다음에 뭐 삶의 질을 뭐 떨어뜨리지 않고 지키는 이런 것들을 쭉 꿰서 좀 뭔가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로봇이 가진 큰 장점이자 메리트가 아니겠냐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을 활용하는 이 삶의 질을 좀 바꾸는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까? 네, 처음에 저희가 로봇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흥원에 그 프로포저를 했을 때
거기 심사하는 분들이 의료적 영역인데 왜 그 복지 쪽, 특히 그 재가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에 꼭 로봇이 필요하냐, 그 정도로 심각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보통의 삶으로 다가온 거죠. 이제 특별한 어떤 서비스라고 보지 말고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보통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득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걸 설득하는데 해당 공무원이 그거 심사 가서 2번 떨어지고 3번째 갔더니 이제 세 번 또 왔다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설득하는 그 작업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상으로 이제 왔던 거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들을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에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는다면 이게 굉장히 빨리 매치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진흥원에서 예를 들어서 로봇을 받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지자체가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